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삼성이니까 그 어떤 기업보다 공을 들여서 하지 않을까.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삼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에피스하고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나스닥을 상장하는. 반도체 파운더리의 TSMC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네요.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랑 기자입니다. 2월 7일 월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다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글로벌 빅파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주를 하고 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뭘 하려는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께서는 사실 여의도에서는 새내기 애널리스트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쪽 업계에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연구원님이시죠. 저는 약물 전달 시스템 석사까지 전공을 했고 국내 모 제약사에서 6년 3개월 정도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초과학부터 생산 그리고 임상약 개발 그리고 특허 논문 발매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서 연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쓰셨던 리포트를 쭉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달 28일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약 50%가량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100% 자회사로 에피스를 두는 이 결정을 한 거죠. 이 결정을 왜 한 걸까요? 일단 먼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를 먼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바이오젠은 2021년 6월 7일에 FDA로부터 최초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뇌 안에 있는 치매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기전으로 최초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글로벌리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바이오 에피스의 유럽 시장 쪽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연말 휴일을 앞두고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 관련 이제 바이오젠 인수설이 한번 떴었죠. 바이오젠 인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신약 관련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좀 프리미엄을 가져가기 위해 어떤 기업들을 검토했다는 것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 단독 보도를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해서 정말 글로벌 매체들이 받았거든요. 언뜻 생각할 때는 바이오젠을 인수를 검토하면서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에피스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이러면 관계가 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아두카누맙이 효력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받았고 바이오젠이 FDA에서 새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임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임상 비용 마련이라던가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할 거예요. 삼성바이오 에피스로부터 인수 자금을 통해서 일단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거나 신약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을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 쪽에서 보면은 바이오젠 같은 기술 기업과의 어떤 연관이나 협력 같은 게 있으면 상장할 때 더 도움이 될 텐데 이 지분 관계가 끊어지면 상장할 때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바이오젠밖에 수면에 오른 기업이 없긴 하지만 그 다른 기업들을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레드오션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인수를 물색하고 있는 기업은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신약 개발하는 쪽이겠네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가장 상장에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에 있는 바이오텍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A가 되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겠네요.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상장이 결국엔 성공해야 되는 그 필요 조건이 더 이상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답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젠을 비롯한 올해 퇴행성 뇌질환, 치매나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이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 쪽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직접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삼성그룹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 에피스하고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나스닥을 상장하는 이런 그림도 좀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인수하기에는 좀 큰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거나 주주분들이라면 이 에피스의 지분 양수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 지분 양수 자금을 마련하고 또 뭐 시설 자금도 마련하기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거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2일이고 구주주 청약이 4월 7일에서 8일 이렇게 해서 양수 예정일은 최종 4월 30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게 좋은 걸까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에피스에 대한 지분이 100%로 지분이 확대가 됐고 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각각 한 74,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66%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20.77% 정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 물량이 대부분 소화될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 이후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일반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남은 물량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일단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가 참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들도 일단은 삼성전자와 연기금과 함께 참여하는 게 유리한 선택이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신주 배정일이 3월 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까지는 좀 주가가 탄력을 받고 움직일 여지가 더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주가가 살짝 하락은 할 수 있지만 0.066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희석되는 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봐서 권리락에 대한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수 예정일이 4월 30일인데 이거는 주가 흐름에는 큰 이벤트는 아니겠네요.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왜요? 뭐가 또 남아있나요?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 전체가 분위기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지금 단순히 유상증자에 맞춰서 흐름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지 않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가지고 온 만큼 이제 바이오에피스가 굴지의 기업 M&A를 거쳐 미국 나스닥에서 이제 IPO를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예상인데요. 과연 성공적으로 IPO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이니까 그 어떤 기업보다 가장 공을 들여서 하지 않을까. 준비를 공들여 할 것이다. 뭐 저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사실 가장 안타깝지만 일단 요 정도로. 네, 공들여 준비할 것이다. 이 정도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정말 왜 빅파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신생 기업한테 왜 위탁 생산을 맡기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이 커가는 상황에서 각 품목들이 대량 생산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그냥 시장의 흐름 측면에서 CMO 사업이 좋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좀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이제 FDA의 듀얼 소싱 의무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 듀얼 소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이오약품이 품목 허가를 받고 나면 생산 사이트를 꼭 두 곳을 마련해야 됩니다. 공장에 어느 정도의 차질이 생기면 의약품 공급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도 투약받던 약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경쟁 약물에 시장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FDA에서는 일단 두 개의 사이트를 무조건 마련하게끔 하고 있고, 빅파마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했을 때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겼을 때 훨씬 더 높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캐파 증설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공장 증설된 부분에서 바이오 리액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포를 키워서 여기서 항체를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각 공장마다 15,000리터짜리 바이오 리액터가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4공장도 지금 3분의 1 정도 지었는데 여기도 지금 15,000리터짜리가 12기가 들어갑니다. 3공장과 4공장 그리고 2공장까지 합쳐서 총 32기의 15,000짜리 바이오 리액터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왜 15,000이 아니라 2만 리터, 3만 리터는 없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바이오 리액터를 이렇게 15,000짜리만 여러 개 짓지? 1.5리터 콜라도 아니고 15,000리터 리액터가 뭐길래 이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2009년도쯤에 세포를 이용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표준 과정이 정립이 됐고요. 이미 한 13년 정도 동안 항체를 생산하는 기술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이유는 이 15,000짜리 바이오 리액터에서 가장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원님께서
빅파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위탁 생산을 맡겼을 때 효용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숨어있는 내용들은 BRX 1, 2, 3, 4, 5, 6 해가지고 바이오 리액터가 총 6개가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15,000짜리 바이오 리액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면 6개의 바이오 리액터를 15,000짜리 가지고 있을 때 6개니까 6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아니면 6개의 바이오 리액터를 하나의 제품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논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6개의 바이오 리액터에서 4, 5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는 연간 1톤 생산이 가능한데 6개의 바이오 리액터에서 1개 제품을 생산하면 연간 10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완전 효율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2공장, 3공장, 4공장에서 15,000짜리 바이오 리액터의 개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5공장, 6공장에 대한 아직 구체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바이오 리액터 15,000리터짜리가 4공장 수준만큼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5,000 리액터는 6개가 들어있으면 이 6개가 다 같은 약을 위탁 생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로 위탁 생산을 할 곳이 맞나요, 그렇게?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주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 캐파로는 그만큼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FDA에서 듀얼 소싱을 요구하고 자사 생산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곳에서 한 번에 생산하는 게 가장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CMO 기업 중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는 베링거, 인겔하임, 또 론자, 중국의 우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 15,000 리액터 규모가 많지는 않은 건가요? 일단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는 삼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금 4공장까지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만 리터를 가지고 있고 또 5공장, 6공장까지 합친다면 계속적으로 글로벌리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CMO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반도체 파운더리의 TSMC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규모가 커야지 마진이 가장 많이 남고 또 FDA에서 품목 허가를 승인해주면 약가는 정해져 있거든요. 약가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싸게 만들어야 이윤을 가장 많이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바이오리액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결국 수주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신약 개발이 아닌 CMO 사업을 하게 한 거는 이 CMO 시장이 앞으로 점점 커질 거다. 혹은 삼성은 이 CMO 시장에서 선두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네,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해내면서 수주를 우리한테밖에 줄 수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성장성 높은 신약 개발 요걸 안 한다는 게 아쉽긴 해요. 아무래도 신약이라는 것은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떠안고 가야 되고 또 이 신약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품목 허가돼서 매출을 일으키기까지는 보통 짧아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지금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신약 파이프라인도 충분히 이제는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를 따져봤다면 이게 주가 측면에서도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냐는 또 별개의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11월 4일 졸림 대표께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쪽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글로벌 거점 마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포라는 것은 배양이라는 기간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포 치료제 쪽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 같은 각 시장에 공장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2022년에는 이 공장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분법으로 인한 수익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까지는 S초이스라는 기술로 항체만 생산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mRNA 신약까지 또 아우르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의약품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이 두 가지를 놓칠 수는 없을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차세대 유전자 분석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에도 뛰어든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요것도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가장 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약도 만들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도 삼성에서 마련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매출 성장률에 있어서 작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일단 지난 연간 사업 발표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단순히 2022년도에는 2021년에도 그랬듯이 계속 1, 2, 3 공장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거고 올해 10월쯤 돼야 이제 4 공장이 부분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4 공장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될 텐데 그러면 매출 성장률이 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염려하고 계시는 이제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신약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한 공장 인수 또는 유전자 치료제 쪽의 확장 그리고 mRNA 백신 개발이나 mRNA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는 또는 그 신약을 개발하는 CMO 공장을 갖춰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를 얼마로 제시하셨죠? 저는 일단 100만 원 제시를 했고요. 그럼 이거를 언제쯤 어떤 계기로 상향 조정하실 예정이세요? 2030년까지의 매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DCF라고 하는 이제 할인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아직 4공장, 5공장, 6공장에 대한 밸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수주가 이제 게시되는 시점이 오면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이제 실적도 이제 개선되는 모습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77만 원대인데 이 목표가인 100만 원까지의 좀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 나오는 사업 계획들이 좀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올해가 글로벌리 금리 인상의 시기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사실 바이오주가 좀 재미없었던 게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글로벌 금리 인상 이 여파 때문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게 본격화되는 해라서 바이오 투자가 적기인 건지 전체적으로 좀 타격을 받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실제로 2019년, 2020년에 코로나 관련주들만 좀 잘 움직였던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백신 CMO, 그리고 백신 개발사, 치료제 개발사, 그리고 진단 키트 개발사 이렇게 4가지 사업군에서만 좀 코스피나 코스닥 상대 지수 대비했을 때 이제 상승분을 보였고 그에 반해서 비코로나 관련주들이 주목을 못 받았다라기보다는 빅파마와 글로벌 기술 이전을 실제로 이룬 기업이 지금은 GC셀로 합병된 녹십자 랩셀밖에 없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작년 1월 29일 날 머크하고 2조 원대 기술 수출을 이뤄낸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기술 이전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사노피하고 기술 이전을 했었듯이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기술 이전이 좀 부재했던 부분들이 비코로나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 하지만 올해는 이런 비코로나 관련주들의 기술 이전이 속속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우세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는 흐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아공 사례를 들어보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8.5일의 입원일을 가지고요.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2.5일 정도 입원일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보시면 80만 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증가했다가 2주 만에 지금 40만 명까지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아 국가와 중동, 남미 이런 국가들에서까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난다고 하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훨씬 적은 단백질 백신도 현재 이제 상용화될 거고 이게 mRNA 백신 부작용을 가진 환자들한테 부스터 백신으로서 사용이 되는 것까지 허가가 된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리 병상이 널널해지니까 원래 아프던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자주 가겠죠. 그럼 이제 전통제약사 실적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수술을 잘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기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병상이 널널해지니까 이제 임상기관들이 임상을 하기도 수월해질 겁니다. 그럼 오미크론이 이제 진정 국면이 오게 되면 임상 관련 모멘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실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의 가장 마지막은 국내 기업이 어떤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을 할 때 빅파마가 한국에 와서 연구소도 보고 대표님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뭐 실제로 와서 연구 노트까지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하면 기술 이전 관련 모멘텀이나 인수합병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게 가장 빠르면 3월, 늦어도 한 5월 정도면 분위기 개선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AACR이라고 하는 학회가 열리는데 AACR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초록이라고 하는 연구 주제를 이제 학회 쪽에 넘기는 요거를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3월부터 바이오 어느 기업들이 학회에 참가하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고요. 뉴스들이 또 쏟아지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대면으로 열린다는 얘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6월 달에 열리는 아스코 학회라고 하는 암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인데 5월 달에 그 초록이라는 게 제출이 되거든요. 또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전환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컨벤션 효과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 오미크론이 진정되면서 이 비코로나 관련주들은 한마디로 리오프닝 수혜주가 되는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의 투자 포인트는 오히려 비코로나 관련주로 봐야 되는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 상태로 봤을 때는 오미크론 일일 확진자가 2만 명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2월 3일부터는 기존의 PCR 검사 방식 대신에 신속 항원 검사로 바꿨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생산 업체로 뭐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그리고 비상장사인 레피젠 이런 곳들이 있어서 여기가 또 단기적으로는 수혜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매출 증가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상태지만 장기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 바이오 기업들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바이오주만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잠깐 피해갈 수 있는 대피처 정도가 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때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한참 뜨거웠던 백신 CMO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좋을 일은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수혜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고서를 아직 쓰지 못했고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mRNA 백신이 계속적으로 부작용 관련 우려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콜드체인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저온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좀 힘들었던 반면에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있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개발 국가들한테 공급이 가능하고 관련 부작용도 굉장히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중에 혹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디인지. 화이자가 지금 백신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까? 아무래도 기업들을 인수하겠죠. 그럼 그 인수하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들이 올해 트렌드가 될 겁니다. 화이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바이오가 더 이상 열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작지만 강한 기업들,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2부에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